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저는 중도라고 보지 않아요. 생각이 없었던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가 차서 말이 안 돼요. 김이 모래시계도 열심히 본 것 같아요. 삼천교육 때 폴포트 정권이 크메르에서 자기 국민들 학살했던 그 영화도 뭐 이매진 올더 피플 그 노래 나왔던 영화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영화도 열심히 본 것 같아요. 대한민국 국민을 하다못해 10%를 따로 유배지를 만들어가지고 수용하겠다는 건데 참 내란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뭐라고 봐야 됩니까 진짜. 본인이 그 국회에 나와서 증언하는 것을 보면서 혹시 저긴 녹음이 돼 있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 자세하게 얘기하라 그러면 마치도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말할 수 있다라는 느낌을 주었거든요. 녹취가 있다면 더 확실한 거고 저는 또 이 홍장훈 차장의 발언과 그다음에 이진우, 박종근, 여인영 이런 분들의 발언이 전부 다 일치한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부정하더라도 사실은 이 증인들의 이야기가 다 맞아떨어진다면은 이게 더 신뢰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겠죠. 여러 근데 윤석열 대통령 또 부정할 것 같아요. 느낌은. 그러니까 원래 지난번에도 사실은 가림막 같은 거 설치할 수 있었는데 김영현이가 괜찮다고 해가지고 안 한 거잖아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기가 그동안에 존경하고 믿었던 그 사람이 자신에게 강력하게 엄포를 놓는 듯한 상황에서 두려움을 좀 유발하면서 뭔가 질문을 하잖아요. 자기가 만약에 거짓말한다 그러면 그 거짓말이 들통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우 씨가 위원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2월 4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자, 오늘도 장르만 여의도 아주 흥미로운 정치권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우리 정호김 전 의원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보통 패딩이 그렇게 엘레강스하기 쉽지 않은데 우리 의원님은 패딩마저도 이렇게 엘레강스하게 등에 또 걸치셨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연구원 박진영 부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님 나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무척 바쁘신 것 같습니다. 저요? 네, 방송 활동도 많이 하시고 또 직접 그 채널에서도 아주 사자후를 토하시는 것도 좀 봤습니다. 네, 신혜영 기자도 함께하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이 공개가 됐는데 저는 이제 원래 공소장을 볼 일이 보통 없잖아요. 봤어요. 쭉 봤는데 전문이 공개가 됐으니까. 전문이 공개돼서 한번 봤는데 한 60페이지까지는 좀 읽어봤거든요. 뒤에는 이제 미처 다 못 읽고. 근데 굉장히 그 정리를 참 잘했더라는 생각이 좀 들고 범죄 내용이나 뭐 하여튼 그 과정 같은 것들을 스토리 라인이 좀 살아 있죠. 네, 굉장히 정리를 잘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었던 거 하나는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뭐 관련자들의 이름이 이제 기호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가, 나 다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지니까 나중에는 펴, 뭐 효, 뭐 혀,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 이렇게 사람이 많았나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했는데 여튼 100쪽이 넘는 공소장 공개가 됐습니다. 네. 일단 대통령 측에서 이번 계엄은 계엄이 아니고 계몽이고 착한 군인들이 투입됐고 평화적인 계엄이다 이런 주장을 했잖아요. 검찰이 이제 공소장에 이번 계엄의 성격을 못 박았습니다.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다 이렇게 못을 박았고 100쪽의 내용을 보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죠. 이제 그거를 잘 이제 진술도 받고 증언도 받고 해서 정리를 한 건데 자 먼저 이제 군 병력을 동원하는 데 있어서 일단은 김영현 장관으로부터 몇 명이나 동원 가능해라고 물었고 김영현이 뭐 특전사랑 어쩌고 저쩌고 하면 한 1000명 정도 동원이 가능합니다라고 하니까 대통령이 그래? 그럼 그 1000명 국회랑 상관위에 투입하면 되겠네 이렇게 발언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포고령 관련해서도 사전 검토 작업이 있었고 당일에 이제 조지호 경찰청장한테 이 포고령 내용 위반한 의원들, 그러니까 정치인들 다 체포하라라고 지시를 했던 구체적인 정황도 공소장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담겨 있다입니다. 네. 혹시 공소장 보셨어요? 우리 세 분께서는? 다는 뭐 보시긴 좀 분량이 좀 많았을 것 같고 아마 언론에 보도된 내용 위주로 아마 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변호사한테 물어주세요. 저한테 묻지 마시고. 노영희 변호사님 보셨어요? 네네. 다 보셨어요? 네, 어제 그냥 읽긴 다 읽었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읽다가 말았어요. 이 정도면 양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공소장이 양이 워낙 많아져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뭐 101페이지 정도면 그냥 네. 변호사님 오른쪽 한 5cm 정도가 마이크 위치입니다. 예, 지금 마이크를 입 옆에 두고 하셔갖고 뮤지컬 배우처럼. 예. 하여튼 그래서 네. 공소장 내용들 이렇게 쭉 보니까 이제 언론에 이제 보도됐던 내용들이 많이 있기는 했었던 것 같고요. 근데 네, 그게 아주 맞습니다.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굉장히 좀 잘 돼 있더라. 그런 네. 이제 인상을 받기는 했습니다. 네. 그 공소장의 내용들에 또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들이 몇 개 더 있었죠. 요것도 이제 뭐 사실은 보도가 나왔던 건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계엄 국무회의를 앞두고 이미 그 이제 장관들한테 준 처음에는 우리가 쪽지라 그랬고 이제 지금 이제 문건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정말 A4 용지에 페이지 수까지 적혀가지고 제대로 된 문건이 있었다라는 건데 그 문건도 사전에 다 출력을 해서 준비를 해놨다라는 거죠. 외교부 장관한테는 공관에 뭐 준비해라는 지시가 담겨 있고, 그다음에 이상민 장관한테는 이제 특정 언론사를 상대로 단전 단수를 하라는 지시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 건데 어디에요? 경향신문, 네. 한겨레, MBC, JTBC 그리고 여론조사꽃 이렇게 5군데를 지목을 해서 네. 봉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방청을 통해서 단전 단수를 하라 이제 이런 문건도 다 준비를 해놨던 건데 그러니까 결국 JTBC도 있었군요. JTBC도 걸렸어. JTBC 왜? 아니 슬쩍 넘어가지 마시고. JTBC는 왜 그렇게 됐어요? 단전 단수도 안 됐는데 물을 안 주시나? 물이 없네. 물 드릴게요. 물 좀 드리겠습니다. 스튜디오 단수설. 물 좀 주세요. 네. 네. 근데 실제로 이상민 장관은 이거를 어쨌든 실행하려고 했던 그렇죠. 거죠. 그게 제일 그래서 나쁜 이제 거죠. 계엄령이 발령된 직후에 조지우 경찰청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조지우 경찰청장 그다음에 이제 소방청장 양쪽에 다 전화를 걸어서 야 언론사에 이제 경찰도 들어갈 거니까 경찰에서 협조 요청 오면 바로바로 조치해줘 이렇게 지시까지 했다. 이런 내용도 공소장에 담겨 있습니다. 네. 이제 이 공소장을 근거로 이제 법정에서 치열하게 또 다툼이 있는 거겠죠? 예, 뭐 변호인하고 요건데 형사 재판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오래 걸리죠? 네. 일반적으로 뭐 몇 년 정도는 그냥 간다고 봐야 되는 거죠? 왜 이렇게 공소장에 흥미가 없으세요? 아니 근데 사실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지금 현재 이 형사 25부에 이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 다 몰려 있고요. 예. 네. 내용이 지귀현 판사, 지귀현 부장판사. 예. 그리고 양옆에 좌배석 우배석들도 54회 사법시험 합격했던 분들이던데 제가 봤을 때 이미 다 내용은 다 정확히 뻔히 이제 정해져 있고 그렇게까지 복잡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 제가 봤을 때 그렇게까지 서로 이제 거짓말하는 몇 명은 있어요. 근데 그 거짓말하는 몇 명의 피고인과 하여튼 뭐 반대되는 증언, 반대되는 말을 하는 또 상피고인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대질해가지고 정리하는 수순에 좀 필요는 하는데 여기는 어차피 집중심리 제도를 취하고 빨리빨리 정리할 거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그렇게까지 아주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또 모릅니다. 이제 변호인들이 어떻게 전략을 세울지에 따라서. 네. 보통 이제 이런 경우는 이 공소장에 있는 내용들이 사실이 맞냐 안 맞냐로 많이 싸워요. 아니면 사실은 맞는데 이거를 뭐 내란 등등 하여튼 뭐 혐의와 이게, 맞느냐. 이게 두 이제 가지 다 하겠죠. 두 가지 다. 네, 네. 근데 JTBC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피해자로서 진술도 해야 되고 그럴 텐데. 그리고 저는 직원은 아니라 직원한테 한번 좀 여쭤볼까요? 아는 바 없습니다. 아는 바 예. 없습니다. 그래요? 네. 피해자들도 장르만 여의도의 단전 단수를 조치하라. 아니 피해자들도 진술할 수 있고요.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 가지 권리를. 근데 진짜 우리 회사도 진술을 나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원하면 할 수도 있는데 원래 거기 적혀 있었으니까 네. 참고인 조사로도 불러가지고 할 수 아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예, 그 앞에 보면은 단상이 있잖아요. 네. 재판장들이 앉아 있는 그리고 피고인들이 앉아 있는 자리가 있고 증인석 바로 뒤가 또 이렇게 쭉 앉아서 책상 같은 거 있는 데거든요. 거기 기자들 자리도 있고 피해자 자리도 있어요. 네, 네, 가서 앉아 보세요 항상. 마음으로 느껴요. 그러면 이게 정말 얼마나 어이없는 일인지 네. 충분히 느낍니다. 아이고야. 네. 여튼 뭐 이 공소장으로 앞으로 치열하게 법정 다툼을 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그리고 지금 옥중 노트 곽종근 전 사령관의 네. 옥중 노트도 지금 공개가 됐습니다. 곽종근 전 특전 사령관이죠. 지금 네. 국회에 출석해가지고 뭐 이제 청문회도 나가서 여러 가지 증언을 하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옥중 노트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제 자필 진술서 같은 거예요. 네. 이제 어저께 이제 한 언론사가 단독 보도를 했는데 이 핵심 내용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어쨌든 군이 투입되긴 했지만 내가 계엄 해제안이 결의가 되고 나서는 바로
철수를 지시했다. 그렇죠. 내가 그 특정 사령 계엄 사령관 불러다가 내가 철수를 지시했다. 내 지시로 다 철수한 거야. 근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 곽종근 전 사령관의 이 옥중 노트 자필 진술서에는 그걸 반박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당시에 이제 계엄이 해제되고 난 이후에 위로부터 일체의 철수 관련된 지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본인이 먼저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니 임무를 중지하고 안전구역으로 철수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김영현이 알았다. 좀만 더 버텼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윗선에 철수 지시가 있었다라는 말은 사실이 네. 아니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네. 예. 그런 내용이 이제 옥중 노트 뭐 자필 진술서 같은 거기에 이제 담겨 있었다는 거고요. 또 다른 내용도 있습니까? 아니 왜 자꾸 저한테만 시켜요? 코멘트를 좀 들어주세요. 제가 이야기해야 됩니까? 예, 말씀 좀 해주세요. 네. 그 당시에 그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김용현 장관이 합참 지하본부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도 몇 시간 동안 이제 계엄령 해제를 하지 않았고 제2의 계엄, 제3의 계엄을 준비할 생각을 했다라는 해제 결의가 이야기. 된 이후에도. 예, 그렇죠. 그런 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국회의장 공간에도 이제 계엄군들이 계속 출몰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에 있는 공수부대들도 다음 날 새벽에도 뭐 출동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뭐 흘러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이 공소장에도 안 나올 것 같고 때로는 언론에도 묻힐 것 같은 이야기를 제가 하나 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게 뭔가 하면은 미국의 입장인 것 같아요. 미국의 입장. 예, 미국의 입장인데 윤석열이 그 당시에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채택된 이유도 몇 시간 동안 계엄 해제를 안 합니다. 네. 그리고 군 동원을 계속 하려고 했다는 의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여기에 저지하는데 저는 미국의 입장이 전달되었지 않았나라고 이제 추론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추론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그 당시 국회 현장에 있었습니다. 네. 현장에 있었는데 본회의장에 있었는데 아마 우원식 국회의장님 쪽에서 미국 대사관과 긴밀히 접촉했던 걸로 저는 추정이 됩니다. 추정을 하고 계시다. 네네네 아마 전화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네. 옆에서 그러면서 미국에서의 압박이 없었더라면은 윤석열은 더 큰 판을 제2, 제3의 계엄으로 벌일 가능성도 있었다. 정말 일촉즉발이었다라는 위험이 저는 당시 이제 말씀드리고 미국 대사관이 전화를 안 받아서 뭐 좀 굉장히 불쾌했다 이런 이제 보도는 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거는 네. 국제 관계에서의 미국의 이제 정보력이나 이런 걸 안다면 좀 넌센스죠. 그래요? 대사 전화 안 받는다고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한미 연합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윤석열 정부의 혹은 뭐 윤석열 대통령한테 꽤 강한 압박을 미국 쪽에서 했고 그게 추가의 계엄령 선포나 이런 것들을 좀 막는데 역할을 하지 않았겠나라고 추론을 하신다는 추론을 거죠? 하는 거죠. 왜냐면은 그 전에 이제 뭐 민주당의 김민석 최고위원이라든가 또는 뭐 그 언론인 그 김어준 씨가 네. 계엄 관련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잖아요. 예. 대부분 이야기가 제외 공간 쪽에서 들었다. 예.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의 무인기 날리는 상황들, 연평도에서 포격들 이 정도였다라면은 미국 쪽에서는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이번 공소장에서도 그렇고 지금은 크게 논의가 좀 잘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은 그 북한 쪽에 뭐 했다 이제 요 내용들은 많이 중요하게 다뤄지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외환에 해당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예. 미국과의 한미 동맹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의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리지 말자 뭐 이랬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 두 가지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좀 떠오르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 외환과 관련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한 어떤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물증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가 그 과정에서 어떤 군사 기밀이라든지 우리가 굳이 공개하고 싶지 않은 국가 이익의 관점에서 이런 네. 것들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또 지금 내란이라든지 또는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아니더라도 네. 나중에라도 확인되는 어떤 물증이 나온다면은 그건 그때 수사와 의법 조처가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그 박 부원장께서 미국
압박을 얘기하시니까 참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요. 네. 왜냐하면 제가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이 제 전공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고, 생각이 죄송합니다. 나는데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았습니다. 아니 돼지 앞에서 코 뒤집으셨지. 얼마나 비유가 엘레강스합니까? 아재 개그 비슷한 건데. 돼지 앞에서 아, 원래 있는 비유예요? 네. 아, 우리 시절에 있었어. 네, 그때는 번데기가 아니었군요. 돼지. 근데 돼지. 그게 더 알레강스하다고요? 얼마나 번데기보다? 엘레강스해요. 돼지 앞에서 코를 뒤집다니. 1987년에 네. 그 6.29 전에 당시 전두환 정권이 그런 어떤 그 시위를 군사적으로 진압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랬을 때 레이건 행정부가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기대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면서 네. 친서를 그 당시 주한 대사가 제임스 릴리 대사라고 CIA 출신이었거든요. 예. 그 친서를 보내려고 그러자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그걸 안 받으려고 요리조리 피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비슷하네요. 그랬을 때 미국이 어떻게 압박을 하냐면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88 올림픽은 보이콧이다. 이렇게 나왔었죠. 그래서 사실은 그 또 미국이 그렇게 했던 데는 80년의 그런 어떤 그 민주화 네. 그것에 대해서 미국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미국이 같이 그 뭐라 그럴까 반미 감정에 휩싸였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의식도 있었던 것 같고요. 책임을 같이 지는 것 같은 그런 그렇습니다. 느낌도 좀 그리고 있고. 요번에도 보면은 미국의 그 국무부 부장관이 컬트 캠벨이라고 네. 이거 심각한 오판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마치 또 기대한다라는 듯의 네. 고무적 발언을 하는 거. 그다음에 주한 대사가 외교부 차관의 그 전화를 받고 굉장히 화를 냈다라는 그런 얘기들은 나오잖아요. 네네네. 나중에 아마 주한 대사 했던 분이라든지 커트 캠벨 같은 사람들이 아마 이제 그 소위 회고록이라고 하죠. 회고록. 메모아를 쓰면 이제 여기서 나오긴 할 건데요. 어떤 식으로든 미국의 이 계엄 사실은 알려졌을 것이고 그러면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이건 안 돼. 그리고 이게 21세기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네. 이런 어떤 그 계엄이라는 거는 군사 정권이라는 또 뜻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럴 가능성은 있겠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아직 제가 확인한 바는 없어요. 풍란 시기에 미국 대사가 누구인가 하는 것도 한국의 복이네요. 생각을 해보니까.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캠벨 대사. 캠벨은 포도 종류 이름인데. 죄송합니다. 릴리는 백합 대사고. 커트 캠벨은 수프 이름 굉장히 아니에요? 수프. 그 아시아 태평양, 인도 네. 태평양의 그런 안보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사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이 하나의 그 추가 돼야 된다라는 한국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느닷없이 계엄이 일어나니까 네. 굉장히 당혹했을 것이고 또 나가는 정권이잖아요. 네. 바이든 정권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 복잡한 입장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니, 또 그걸 전공을 하시니까 네. 미국은 네. 우리나라에게 원하는 이건 뭐 오늘 내용이랑 좀 관련이 네. 없겠습니다만 네. 우리한테 원하는 기본적인 역할이 뭐예요? 미국은 한국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 과거보다 훨씬 중요해졌어요. 근데 네. 역설적으로 그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커진 측면도 있지만 네.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 중요해진 측면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지나치게 피해 의식을 가질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두 개가 다 틀리는 거예요. 우파에서 얘기하는 미국이 우리의 혈맹이라고 하는 거, 그것도 잘못된 얘기예요. 혈맹이 어디 있어요? 다 자기 국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겠죠. 그리고 미국이 제국주의자라고 하는 좌파의 생각도 네. 잘못된 거예요. 미국은 철저히 국익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네. 우리도 국익에 따라 움직이면 한미 동맹처럼 편리하고 비용 효과적인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러나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이 자유민주주의의 쇼케이스가 되길 바래요. 왜냐하면 미국이 2차 대전 후의 전략을 보면 성공한 게 별로 없어요. 유일하게 내세울 게 한국에 봐, 우리가 도와주니까 경제도 이렇게 컸지, 자유민주주의도 하지, 이거 우리가
키운 거야. 왜 옛날에 제가 고려대학교 나왔거든요. 네. 김연아가 고려대학교 네. 올림픽 동메달리스트잖아요. 금메달리스트잖아요. 예. 금메달 받자마자 고대 총장님이 느닷없이 나타나셔갖고 김연아 손을 잡고 다니면서 얘 내가 키웠다고. 그 비슷한 사례지. 후경 국가에 몇 그 명 자랑스러운 보내는 거야, 나라네. 지금? 아 후경 국가는 아니에요. 그 미국이란 나라는 네. 기본적으로 가치관에 네. 그런 패트론 클라이언트 이런 개념은 그건 안 없어요. 하는구나. 아, 일단 저기 민주당은 미국을 제국주의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좌파가 아닙니다. 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아 사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또 헌재 시각이 다시 재개가 되기 때문에 네. 헌재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이제 우리가 이제 공소장이랑 수사 속보 같은 거 조금 앞에 전했잖아요. 딱 하나만 더 추가를 네네. 할게요. 좀 흥미로운 어제 또 단독 보도가 있었는데 뭐냐면 우리 버거보살 노상원 있잖아요. 버거보살. 민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죠. 네. 이제 이분이 이제 수첩에다가 그 막 명단 적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논란이 험한 말들 많이 적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정치인들 체포돼야 될 정치인들을 수거 대상이라고 그때 지칭을 맞아요.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수첩에 담긴 내용이 추가로 좀 나온 게 있어서 얘기를 하면 거기 이제 여태까지 알려진 거는 뭐 정치인들, 현직 판사, 그다음에 공무원 일부 정도만 있었는데 뭐 경찰 공무원뿐만 아니라 정의구현 사재단 그 노상원 수첩에 네, 아. 체포대 수거 대상으로 네. 정의구현 사재단이라고 하는 천주교. 특정 종교인을 하나를 찍은 것도 아니고 네. 이 단체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이란 네. 단체명이 적혀 있었고 그 다음에 민주노총 다수가 하려면 사람이 꽤 많을 텐데. 그리고 예. 이제 뭐 수거 대상은 아니지만 이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뜻하는 문대 문대? 그러니까 문재인 때, 떼거리 뭐 때, 이런 때. 뜻인 것 아. 같아. 예, 예. 이야. 이런 표현도 나오고 뭐 김어준 씨 이름도 있었다고 하고요. 어. 아무튼 이제 이런 이제 수거 대상들이 있고 그다음 이 수거 대상을 갖다 놓는 수집소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태까지 우리가 이제 뭐 백령도에 갖다 넣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백령도나 연평도 외에 공간이 모자랄 경우에 실미도 혹은 북한 왜 웃지 마세요. 이거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북한 접경지 등에 어. 감금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메모가 이제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비단아 씨는 뭐예요? 비단아 씨. 그 비다나 씨가 그 상담한 무속인, 네. 무속. 목포인가요? 그 예, 여자- 자주 여자분 찾아가서 말하는 예, 제가 큰 일을 해야 될 사람인데 다시 뭐 용산 노상훈 들어갈 수 씨라는 있나요? 사람이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한 것 같은데요. 네. 느낌이 모래시계도 열심히 본 것 같아요. 삼천교육대. 아. 그다음에 그 폴포트 정권이 그 크메르에서 네. 자기 국민들 학살했던 그 영화도 뭐 이매진 올더 피플 그 노래 나왔던 영화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영화도 열심히 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 민주노총 조합원이 저도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5, 60만 명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 한 몇백만 명은 될 것 같은데 그럼 대한민국 국민을 얼마나 하다못해 10%를 따로 유배지를 만들어 가지고 수용하겠다는 건데 네. 이게 이제 내란 참 내란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뭐라고 봐야 됩니까 진짜. 자국민을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기가 차서 말이 안 접경지로 나오는 보내서. 야. 근데 왜 하필이면 북한 접경지로 보내는 거지? 땅이 아니, 넓잖아. 북한하고 또 저 적절한 어떤 갈등 관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또 유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전쟁 유도라든 이런 생각까지도 해본 것 같아요. 실미도는 왜 나오는 거지? 모르겠어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어이가 없어. 얘기들이 많이 영화 나오네요. 본 거죠 실미도 영화. 아휴 정말. 자, 예. 그래서 헌재 얘기를 좀 아무튼, 넘어가 네, 볼까요? 이제 헌재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이죠. 오늘 이제 5차 탄핵 변론기일이 열리는데 누가 나오냐면요.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 사령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이 세 사람이 이제 증인으로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증인의 핵심은 이제 정치인 체포조 관련된 지시인 거죠. 그러니까 이진우 전 사령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정치인들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고 그 여인영 전 사령관과 이제 홍 전 차장은 이제 이제 역시 그런 주요 체포 정치인 정치인 체포 지시를 대통령한테 직접 받았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해왔던 사람이고 최초로 폭로를 했던 게 이제 홍장원 네. 1차장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4차, 3차 때는 이제 뭐 김용현이 나오고 했을 땐 대통령이랑 뭐 기억나시죠? 예, 말을 들으니까 기억납니다. 이렇게 약간 좀 분위기가 좋았는데. 분위기가 좋았죠. 약간 이제 좀 이렇게 티키타카가 됐는데 네. 오늘은 만약에 대통령이 직접 신문에 나서더라도 그렇죠? 아닌데요? 그렇죠? 아닌데요? 이제 이런 식의 진실 공방이 오갈 가능성이 크다. 홍장원 전 차장이 특히나 이제 아마 대통령의 이야기가 많은
다른 이야기를 좀 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곽종근도 그렇고요. 근데 나는 이선진 씨를 상대로 해가지고 지금 이 진술을 듣는다는 거잖아요. 증언을. 이선진? 비다나 씨가 이선진. 거기는 아니에요? 이제 그 국회. 국회 예. 체포. 네. 그러니까 체포 명단에 대해서 지금 상의했냐 이거 물어본다는 거 아니에요? 이선진 씨는 오늘 이제 국회에서 이제 내란 관련 청문회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 거기에서, 증인으로 나간다는 거고 탄핵 이제 심판이고. 요거는 이제 탄핵 심판이고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홍장원 전 차장과 윤석열 대통령 간에 서로 다른 주장들이 아마 불꽃 튀게 일어날 네. 것 같은데 전에 분위기를 보면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 혹은 뭐 자기가 느꼈던 그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아마 주장을 좀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고요. 네. 그렇게 해서 아마 헌재에서 두 사람의 서로 다른 주장들이 이제 막 맞붙을 텐데 그러면 거기에 따른 여러 뭐 정황 같은 것들 그 뒷받침할 정황 같은 것들이 좀 누가 더 많은가에 따라서 주장의 신빙성이 좀 갈리고 뭐 이런 상황들이 연출이 오늘 좀 되겠군요. 네. 근데 저는 지난번에 그 홍장원 전 차장의 그 증언을 들으면서 저렇게 그거 뭐라 그러냐면 이제 포토 메모리라 그러나? 그러니까 거의 사진을 찍듯이 자기가 그 워딩이 심해서 여기서 말은 안 하겠지만은 그대로 구술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봐. 그것도 비화폰이었었나요? 서로 통화할 때 대통령하고. 본인이 그 당시에 본인이 그 당시에 기록을 했던지 아니면 저는 사실은 본인이 그 국회에 나와서 증언하는 것을 보면서 혹시 저게 녹음이 돼 있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왜냐하면 자기가 자세히 말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게 국회의 장이기 때문에 심한 얘기가 나와서 그걸 다 그대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 자세하게 얘기하라 그러면 마치도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말할 수 있다라는 느낌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혹시 자동으로 저게 녹음이 돼 있던지 뭔가를 갖고 있나라는 생각을 저 혼자 해봤었어요. 국정원 뭐 차장 정도면 사실 그럴 그런 가능성이 준비할 수 높겠죠.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제 홍장원 씨가 저 JTBC 평소에 열심히 봤습니다. JTBC 지지했습니다. 뭐 이런 느낌 아니고 이제 굉장히 신뢰감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녹취가 있다면 더 확실한 거고 저는 또 이 홍장원 차장의 발언과 그다음에 이진우, 곽종근, 여인영 이런 분들의 발언이 전부 다 일치한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부정하더라도 사실은 이 증인들의 이야기가 다 맞아 떨어진다면은 이게 더 신뢰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겠죠. 여러 근데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또 부정할 것 같아요. 느낌은. 그래서 지금 홍장원 차장에 대한 근데 질문. 네? 비화폰으로 전화가 와도 그것도 녹음 그냥 내가 내 핸드폰으로 아니, 가능하면 할 수 있어요? 비화폰이 녹음이 돼요? 안 되는 걸로 안 알고 되고 있는데. 대통령은 비화폰으로 전화를 했죠. 그러니까 왔다는 네. 것만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 그러면 비화폰이라는 거는 제가 그 비화폰을 써본 적이 비화폰은 비화폰만 해야 돼요? 아니겠죠. 일반 전화로 전화로 그러면 일반 전화는 네. 될 거 아니에요. 받는 사람은 저는 녹음 그러니까 가능할 걸 아는데. 하면 되나? 그렇게 되겠죠. 근데 정확한 그렇죠. 내용은 아니라서 그러니까 받은 사람이 조심스럽네요. 비화폰이 아니면 그거는 얼마든지 그렇죠. 녹음이 녹음이 되겠죠. 가능하고. 네. 그때 정보위 간사를 통해서 이제 홍장원 차장의 그 진술이 이제 공개가 됐잖아요. 그럼 이제 통화 기록도 이제 보여줬었어요. 대통령한테 직접 전화가 왔었다. 그래서 이제 무선 보안이 되는 1000번인가 번호가 이제 1000번으로 찍혀가지고 1000 찍혀서 전화가 왔던 거를 그때 보여줬던 기억이 나고 녹음이 있다라는 진술은 아직까지는 제가 이제 들어보진 못한 것 같은데 이제 당시에 이제 홍장원 차장이 들으면서 자기가 메모를 하다가 너무 황당해서 메모하는 걸 그만뒀다 뭐 이런 식의 그러면 진술을 하긴 메모를 했었죠. 정확히 했다는 소리인지 예. 아무튼 그 국회 증언을 다시 한번 복기해 보세요. 그러면은 마치도 그거를 자기가 자세히 얘기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하더라고요. 네. 네. 자, 여튼 이 홍장원 전 차장의 통화 기록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이 이거 좀 우리 좀 달라 이렇게 네. 좀 요구를 했죠. 이거는 글쎄요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약간 좀 홍장원 흔들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 걸로 보이는데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헌재에 홍장원 차장 통화 기록, 통신 기록 조회할 수 있게 해줘라고 한 거예요. 뭘 보려고 하는 거냐면 누구랑 통화했는지 혹시 또 다른 정치인들과 소통을 긴밀하게 하는 거 아닌지. 특히 이제 대통령 측은 야당 인사들과 좀 긴밀하게 소통한 거 아닌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랬다면 홍장원은 친야 인사야. 그러면 이제 그의 증언이
좀 신빙성이 떨어져 이렇게 좀 오염이 되기 생각해요. 때문에 이제 좀 그런 의도로 추정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제 홍장원이라고 하는 메신저를 공격을 예. 해서 그 메신저가 내놓는 메시지를 설득력 없는 것으로 탄핵하겠다 이게 요점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싶어하는 것은 이 홍장원의 증언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처음에 얘기한 거랑 그 다음이 달라지는데 그 중간에 야당 정치인들이 끼어 있다. 그래서 야당 정치인들과 통화한 내역과 기록을 살펴보게 되면 이 사람들하고 통화한 이후에 얘네들이 말이 점점 야당 정치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교하게 바뀐다. 이걸 네. 내가 입증하겠다. 이제 이런 취지로 사실 이번에 이 통화 기록에 대해서 달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통화 기록이 12월 3일 전후로 뭐 하루 상관이나 이런 거지 그 이후에 수많은 이야기들을 다 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원하는 네. 날짜에 맞춰가지고 그 타임에 것만 주면 되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 그 타임에 그 예를 들면 야당 정치인이 뭐 여기 정호김 의원이면 정호김하고 통화하고 나더니 말이 갑자기 바뀌더라.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탄핵시키려고 하는 거죠. 지금 종합적으로 네. 그 12월 3일 계엄 당시에 음. 전후로 해서 이 홍장원 차장이 정치인과 통화했을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또 홍장원 차장이 윤석열처럼 허술한 사람이 아니더라고. 뭐 저 목소리에서 주는 신뢰감도 있고 그다음에 예. 국정원 차장 정도면은 그 정도 저는 보안 의식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네. 가능성에 대해서는 장담하기 어렵고요. 네. 제가 솔직한 제 느낌을 말씀드리자면은 처음에 전화를 받아가지고 좀 입에 담기는 어려운 말이지만 싹 다 정리해버리라고 했다. 그래서 일단 알겠습니다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인형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뭘 도와줘야 돼라는 취지로 예. 또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좀 도와줄 마음이 있다가 그 명단을 구술하는 거를 보고 이건 내가 끼어들면 안 되겠다라는 동물적 감각이 발동한 것인지 아니면 애초부터 그 계엄을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가늠하기는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또 이 대통령도 검사 출신이고 네. 또 이 아내 변호사들도 그러니까는 혹시 그 전후에 예를 든다면 뭐 사실 야당 인사하고 통화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들은 거를 진술했는데 다른 사령관하고 일관성이 있으면 큰 문제가 안 된다 하더라도 네네. 이 사안은 단순히 형사 사건 내란죄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론을 흔들 수 있는 개연성은 있죠. 일단 홍장원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네. 본인 이야기죠. 윤석열 대통령 좋아했습니다. 네. 이야기하잖아요.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지금 통화 내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통화 기록에 대해서는 12월 3일부터 1월 23일까지 이렇게 이제 한 50일 정도를 지금 요청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오늘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심판에서 대통령이 직접 신문할 거라고 보세요? 오늘 무슨 얘기도 있냐면 근데 지난번이랑 좀 다르고 오늘 좀 텐션이 있는 신문이 될 거잖아요. 가림막 설치한다,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직접 얼굴 못 보고. 그러니까 원래 지난번에도 하게. 사실은 네. 가림막 같은 거 설치할 수 있었는데 네. 김용현이가 괜찮다고 해가지고 안 한 거잖아요. 예, 예. 왜 김용현은 같은 편이니까 괜찮다는 거고 그리고 서로 얼굴을 보면서 뭔가 눈치를 주고받았다 이런 건데 네. 이제 이와 달리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반대되는 적대적 증인이거든요. 네. 이 적대적 증인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인 혹은 내지는 자기가 그 가해자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때는 그 사람이 압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증언을 할 수 없으니까 아예 방을 분리시키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고요. 방을 분리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이렇게 네. 그냥 가림막을 치는 게 이제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도 홍장원 차장에게 직접 전화해가지고 본인이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는 바로 이제 그 말을 탄핵하기 위해서 네. 그 직접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과 그다음에 변호인이 집중적으로 이 반대 증언 같은 거를 이제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특히 그 국회 측 변호사들이 먼저 홍장원 씨를 상대로 해서 그동안 홍장원 씨가 내놓았던 증언들을 다시 한번 브리핑하는 형식으로 대답을 듣는 거고요. 네. 그러면 그걸 듣고 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그거의 모순점을 찾아내가지고 이제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걸 탄핵하려고 하는 식으로 반대 신문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과정 중에서 만약에 진짜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 많은 사실관계들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노리는 거고 아. 그렇게 할 때에는 특히 뭐가 효과적이냐면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기가 그동안에 존경하고 믿었던 그 사람이 자신에게 강력하게 엄포를 놓는 듯한 상황에서 두려움을 좀 유발하면서 뭔가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조금
자기가 만약에 거짓말한다 그러면 그 거짓말이 들통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하려면 변호인들이 똑똑해야 돼. 예. 지난번에 변호인이 그 얘기했잖아요. 의원 아니고 요원입니다. 이 변호인들이 똑똑해야 되고 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만큼 이 권위가 있고 엄청나게 이 사람에게 두려운 존재로 여전히 남아야 되는데 그거는 불가능해 보이고 오히려 이제 그렇게 되면 또 반대 신문을 또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해결이 될 수 있어서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이 홍장원 차장은 그냥 뭐 얼굴 보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진우 씨나 여인영 씨는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름을 구별을 못하는 어떤 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더라는 발언을 듣고 네. 감옥에서 울었다 이런 그렇죠. 이야기 그런 하는 사람이 분도 있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생각해보면 이렇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도 어쨌든 현직 대통령이니까 네. 탄핵 인용정이니까 그 사람의 직위에서 주는 두려움도 있지만은 한편으로 보면은 내가 고등학교 선배 잘못 만나가지고 인생 망쳤어 이런 원망이 들 수도 있잖아요. 얼굴도 보기 싫어 이런 생각도 저는 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네. 하여튼 그런 경우에 하여튼 가림막을 원하면 증인이 원하면 얼마든지 이건 해줄 수 있는 그런데 것이고. 증인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 네. 거예요. 근데 홍장원 차장은 가림막 아마 원하지 않을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이. 원할 필요가 근데 없어요. 이게 그죠? 심리적으로 네. 가림막을 하게 되면 네. 훨씬 자기가 마음 먹고 있던 얘기를 편하게 할 하기가 수 있어요. 자유롭죠.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 여인영, 곽종근, 이진우는 지금 이제 피고인이라고 해야 됩니까? 형사법상 피고인이지만 잘 나가던 3스타들이었어요. 네. 사실 네.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 국방 엘리트 중에 아주 꽃보직들인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거에 대한 원망이 대통령의 권위에 대한 어떤 그 경외감보다 더 앞서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노트도 그렇고 또 이준우란 사람이 유리창 몇 개 깼는데 그게 무슨 죄냐는 건 난 시키는 대로 그러면은 대통령의 오더를 받아야 될 입장에서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여인영 전 사령관이 울었다는 거는 아마 분노와 회한의 눈물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마 시청률이 굉장히 높고 관심들이 높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트럼프가 소위 흑인들의 시위가 거칠어졌을 때 그 주 방위 사령군을 동원하라는 명을 내려요. 그걸 노해요. 미국의 합참 의장과 국방부 장관이 노를 해요. 그래서 요번에 트럼프 이기에 이 사람들은 등용되지는 않았어요. 못했죠. 네. 자기에 대해서 거부했다 해서.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그게 미국이라는 나라를 아직까지도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본인이 잘못된 그 소위 리더를 만나서 그랬다라고 원망하기 이전에 그 육사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도 단 한 책임이 사람도 있죠. 단 한 사람도 이건 아닙니다라고 말한 사람이 없다라는 네. 게 정말 안타깝죠. 물론 대통령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긴 하겠지만 만약 이 상황에서도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군인들을 또 지휘하고 있는 사령관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판단을 올바르게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피해가기 좀 어렵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저희가 이제 동정심만으로는 볼 수 없는 게요. 네. 제 추측입니다만 이 지휘관들에 대한 수사가 끝나고 난 뒤에는 일선에 출동했던 현장 지휘자들에 대해서도 아마 수사가 진행될 수 있어요. 사실 이 사람들이 지금은 뭐 동정 어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만 네. 그 당시에는 윤석열과 함께 오랫동안 우리 권력을 천세만세 누려보세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기 잘 때문에 됐다면. 본인들 이게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네. 아니,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거기도 그 이해찬 과거의 그 대표가 20년 장기 집권 뭐 그런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듣는 사람 되게 불편하고 거북하긴 한데 그렇게 누리려면 국민적 지지를 얻어야 된다는 거에 대한 의식이 제대로 박혀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총칼 들고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박정희 전두환 쿠데타 같은 것들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 군사 정권 되면은 내가 쓰리스타 발음 잘 안 되나? 네 저기 뭐야? 3스타. 아니 의원님이 하시면 굉장히 좀 품격 있는 제가 우리 내 미름 소울님. 같은데 뭔가 다르다. 그래 3스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대장도 되고 국방부 장관도 되고 그다음에 군사 정권 시절에 뭐 국회의원 되고 정치인 됐던 것처럼 그런 저는 꿈에 부풀어서 윤석열의 지시를 따랐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네.
자, 그리고 네. 다음 또 뉴스 넘어가 헌재 볼까요? 관련 얘기 하나만 네. 더 해볼까요? 사실 어제 저희가 속보로 전했는데 방송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어제 방송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오늘 이제 헌재가 구인 체제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최상목이 할까요, 말까요, 막 따를까요, 말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선고를 앞두고 한 2시간 앞두고 미뤘어요. 그러니까 변론을 재개하겠다, 얘기를 더 들어보겠다. 그러니까 이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이다. 그리고 뭐 이제 이거는 국회의 권한을 침범한 거다라고 해서 우원식 국회의장 권한쟁의 심판을 낸 거잖아요. 네. 결론을 내려주는 날이었는데 그걸 미루고 양쪽 얘기를 더 듣겠다고 했고, 근데 사실은 그 미루면서 사유를 명확하게 적지는 않았어요. 예, 일단 그냥 미뤘고 네. 일단 최상목 대행 측에는 이게 왜 국회 합의가 아니라고 하는 건지 의견서 좀 다시 가져와봐. 그다음에 국회 측에는 이거 지금 이제 뭐 여야 합의도 없고 의결 자체가 없어서 문제라는데 어떻게 된 거야? 그것도 좀 가지고 와봐라고 해서 어쨌든 좀 헌재가 미뤄진 이제 상황입니다. 그렇게 결정을 내린 혹은 이제 선고를 선고를 잡고 갑자기 네. 이제 변론을 재개한다고 하는 게 좀 이례적이긴 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지금 계속해서 헌재를 흔들어대고 있지 않습니까? 네. 헌재가 절차를 너무 중요한 건 하지 않고 뭐 이런 속전속결로 것만 빨리빨리 가고 있다. 하면서 네. 자기네들이 지적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이러니 우리는 어떤 결론이 나와도 우리에게 불리한 결론이 나오면 니네 결론을 수용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불복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불복할 수 있는 빌미를 전부 다 없애겠다는 그 게 명분을 좀 사라지게 기본적으로는 만들겠다. 헌재의 태도인 것 같고, 또 하나는 니네가 그러면 주장하는 그놈의 그 절차와 이런저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양측의 답을 정확히 들어보고 무엇이 문제인지, 그것이 극복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누구 말이 맞는지 한번 차근차근히 다 따져보겠다. 제대로 한번 해주마. 제대로 해주마. 걱정하지 말아라. 아하. 한번 기다려봐라. 네. 니네가 그렇게 지금까지 나서가지고 법원을 무시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헌법재판소를 이렇게 모욕하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들이 좌시하지 않는다. 이제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장이 기본적으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면서 혼자 그렇게 막 써서 내는 게 과연 그게 타당한 것이냐. 이거 각하 사안이다. 이렇게 이제 특히 예, 주장하는 거거든요. 국민의힘에서도. 이게 각하 사안인지 아닌지 우리가 그러면은 제대로 판단 내릴 테니까 니네가 말하는 각하 사안의 근거가 정확히 뭔지를 의견서를 제대로 정해서 내라 이제 이랬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어떤 결론이 나도 임명하지 마세요. 거의 그 받아들이지 마세요라고 네. 이제 최상목에게 말하고, 또 최상목도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혹은 임명하라고 하더라도 나는 법무부랑 상의할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관계부처와 상의하겠다. 그러면 네. 법무부는 그런 거 상의할 수 있는 관계 기관도 아닐 뿐더러 법무부는 아무런 그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대해서 자기네가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관이 아닌데 지금 너무너무 이 사람들이 몰상식하게 헌재를 지금 바보 취급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법관들 입장에서 보자면은 이걸 그대로 놔둬가지고 좌시하고 이걸 그대로 혼란에 빠뜨린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제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도 굉장히 이제 좀 거부감이 강하잖아요. 네. 그거는 뭐 탄핵 심판에 영향을 줄 것 같아서 그러는 거야? 아니면 그냥 마은혁이라는 사람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도저히 영향 때문에 그러겠지. 우리가 용인할 수 없다 이런 겁니까? 두 개 다 아니겠어요? 두개 다예요? 이념 성향이라든지 가치 체계가 다르면 요번에 만약에 헌재 판결에 참여한다면 네. 국민의힘의 어떤 그런 그 희망대로 그런 결론이 날 가능성이 더 적어진다. 국민의힘의 희망은 뭐예요? 그러니까는 인용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지 않는 네, 것. 아니면은 인용이 되더라도 예. 그만큼 문제 제기를 해서 논란이 가중이 되면 그거는 지지자들을 결집하는데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요새는 제가 보수잖아요. 네. 우파에 속하는 사람인데 그럼 내 생각이 그렇게 틀린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지금 그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에 대한 원인을 생각해 보니까 네. 이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이렇게 스스로 몇백 년에 걸쳐서 쟁취해서 이렇게 자유주의, 그다음에 민주주의,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로 진화한 게 아니거든요. 45년에 해방되자마자 그냥 심겨진 거예요. 이식된 임플란트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임플란트. 막상 이제 그 지역에 가가지고선
그 지지자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렇게 누구나 다 정치를 생각하고 어떤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 그래가지고 그걸 막 의식하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문화 코드 속에 그 우리의 그 대대로 이어져 온 그런 의식 구조가 유전자처럼 자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면 우리가 모셔야지. 뭐 이런 식의 그쪽 당도 마찬가지. 미안해요. 자꾸 뭐 걸고 넘어갈 생각은 없지만 네. 그런 문화 코드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 요번에도 그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게 상식적인가 싶을 정도로 당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가 대통령 면회를 같이 가잖아요. 네. 그것도 그 사람들이 사적으로는 그런데 너무나 지지자들의 성화와 그런 것 때문에 안 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지금 반영이 되는 그러니까는 이거 탄핵이 인용될 것이다. 여론이 어떻다라는 거를 모르지는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지지자가 가만히 있지 않잖아라는 하나의 공간을 지금 이렇게 넓혀가려고 그러는 건가? 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네. 자꾸 민주당을 끌고 들어오시는 건 생각이 아니라 습관이신 것 같아요. 습관을 좀 고치세요. 아니요. 근데 저는 팩트 없이 얘기하진 않아요. 네. 자, 이런 것 같아요. 의원님 이야기 핵심은 마은혁 재판관의 성향이 진보라서 임명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하신 자유민주주의적 정신과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반대로 그러면 민주당은 보수적인 그러면 재판관 임명할 때마다 반대해야 됩니까? 정치적 성향의 문제를 따져서. 그리고 정치적 성향을 누가 결정합니까? 누가 내 머릿속에 뚜껑을 열어보고 얘는 좌파 얘는 우파 이렇게 결정을 합니까? 네. 이거 헌법에 있는 기본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하는 행동은 반헌법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한편으로 봤을 때 국회의장 혼자서 이 헌법 소원을 낼 수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인 태클은 걸 수 있다고 봐요. 분명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사상의 문제를 가지고 태클을 거는 것은 이건 사상 검증이에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의 친인척 이야기까지 끌고 나옵니다. 이거 연좌제입니다. 이거 과거에 우리 기억나시죠? 사극 보면은 한 명이 역적질하면 삼족을 멸한다. 네. 이런 겁니다. 국회가 관심법으로 머릿속을 꿰뚫어보고 너 역적할 것 같아. 너 좌파야. 그러니까 너 죽여버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요.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사람의 정치적 생각을 가지고 네. 고문하고 감옥 넣고 사형 보내고 했던 그 짓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반헌법적 발상을 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듣고 있는 거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아주 영악한 보수 결집 대선 전략입니다. 마은혁 재판관의 절차 문제가 아니고 사상 문제를 삼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대선이랑도 연관이 돼요? 당연하죠. 보수 결집을 시키는 거죠. 주진우 의원이라는 분이 인민노련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게 뭔가 하면 인민이라고 해요. 북한의 인민자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이게 그 인민이 인천. 아니에요. 인천 지역 민주노동자 연맹이에요. 네. 마은혁이라는 분이 활동했던 게 네. 똑같은 비슷한 조직에서 활동한 분이 있습니다. 서울 지역 노동자 연맹 서노련이라고 합니다. 이게 누군지 아세요? 현재 노동부 장관입니다. 제가 알기로 신지호 씨도 인민노련 활동했을 거예요. 김문수 장관. 예, 그러면은 김문수 장관은 왜 지금 공직합니까? 장관을 합니까? 그 사람도 과거에 이런 비슷한 조직에서 활동했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은혁 씨가 헌법재판관에 임명 못 될 정도의 좌익이라면은 판사도 하면 안 되죠. 공직 자체 임명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 지금 당장 국가보안법으로 잡아 넣어야 돼요.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전직 주사파 하태경 씨 국회의원까지 했습니다. 네. 다 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이게 전형적인 사상 검증이고 시대 더 떨어지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이 늘 이야기하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되는 겁니다. 그 헌재 재판관에 대해서 이렇게 성향을 지금 이제 문제 삼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그거 자체가 저는 네. 그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되는 거다라고 봅니다. 헌재 흔들리다. 아니 근데 미국도 저 민주당 대통령이 그 대법관들 임명할 때는 자신들의 성향과 같은 사람 임명하고 트럼프도 또 자기한테 우호적인 그렇게 사람을 하죠. 대법관으로 임명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헌재 같은 경우도 국회에서 3명 선출하고 또 대법원장이 3명 지명하고 대통령이 3명 임명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번에는 현직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정치 사안이다 보니까 굉장히 예민해지고 지금 말씀하신 후자에 말씀하신 건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도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 그 소위 자기가 소위 이념의 왼쪽이다 오른쪽이다 할 때
그 주제가 조금 달라요. 예를 든다면은 뭐 여성, 차별, 정의 이런 걸 가지고 나누지 그렇다 그래가지고 재판관이면서 십몇 년 전이라 하더라도 누구랑 어떤 그런 그 뭐라 그러나 그 뭐 친소 관계가 있다든지 네. 또는 뭐 SNS 상에 자기의 글을 올린다든지 그런 거는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그 제가 어제 들었는데 최근에 트럼프가 모 대법관하고 또 통화를 한 게 미국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황차 대통령이 지금 탄핵의 과정에서 지금 영어의 몸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지자들로서는 그런 거 하나하나를 사실은 지금 그 부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반발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예민하게 거죠.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헌재가 굉장히 객관적이고 균형 잡혔다라는 걸 어떤 식으로든 보여줘야 되는데 제 예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임명하는 쪽으로 결론을 낼 거고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면 대통령 권한 대행이 결국은 따르지 않을까 싶어요. 단 여기 지금 그 자료에 있듯이 늦게 합류한 재판관이 과연 이 심판에 그러면 합류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그 이번 그 대통령 그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는 네. 관여하지 않을 수도 있는 또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관여한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는 논리가 또 대두될 수도 이미 있고요. 재판이 시작이 됐는데 중간에 그렇죠. 들어가는 것이 적절치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네. 헌재가 단순히 법리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네. 정치랑 여론에 민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태생적으로 네, 네. 그런 점 때문에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만약에 들어요. 그렇게 된 경우에 그러면 여덟 윤석열 명이. 대통령 측에서 저 마은혁 저 사람은 이번 저 탄핵 심판에는 참여하면 안 된다든지 혹은 참여할 거면 처음부터 다시 그렇게 결론을 얘기는 시작해야 할수 된다고 있을 하면 거예요. 그거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니죠.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은 할 거예요. 네. 저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서류라고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판사들은 다른 재판관이 예전에 이제 내가 이 재판에 오기 전에 다른 재판관이 해냈던 재판의 결과물이나 그 과정들이 있잖아요. 네. 그것들에 대해서 변론 재개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요. 실질적으로 이전했던 것을 그대로 그냥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만약에 그 중간에 뭐가 잘못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네. 그 상황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상대방들에게 물어요. 양 당사자들에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해하지 않는 이상은 그건 그냥 그대로 변론 갱신이라고 하거든요. 예, 변론 갱신해가지고 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고요. 누가 하던 걸 이어받는 게 아니라 없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실제 그 재판의 결과물은 다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그거 공유할 수 있으니까. 모든 종류의 기록이 다 남아 있는 거고 네. 원칙이 9명이에요. 원칙이 이 네. 대통령 탄핵은 9명이 들어가서 9명이 표결하고 하는 게 당연히 원칙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왜 하지 말라 그러죠? 아니 정프로님 네. 뭐 저기 작가 바뀐다고 해서 이거 대본 뭐 못 읽습니까? 아니잖아요. 바로 들어서도 대본 보면 다 아니 그거는 맞는 말이지만 네. 갑자기 작가분이 들어오면은 네. 나름대로 그동안 어떤 식으로 Q&A를 만들고 어떻게 그 구도를 잡는지 아니 일반 재판도 그렇지 않아요. 제가 뭐 그 재판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정도의 법상식이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지만은 왜 예를 든다면 유명 정치인이 뭐 그 예를 들어서 재판을 하는데 중간에 재판부가 바뀐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라는 예상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아니 지금 마은혁이라는 사람이 지금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왜 권한쟁의를 청구하는데 국회의장 혼자 하느냐가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기일이 연기가 되는 상황인데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국회 측에서는 국회의장이 그렇게 그 신청한 것에 대해서 아무 문제 없다는 의견서를 이미 낸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예. 문제가 된다면은 헌재에서 재판관들이 된다 안 된다 각하다 아니다 판단을 하겠죠. 네. 지금 우리가 논의할 것은 그게 아니라 정영진 혼자 여기서 지금 사회를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전부 다 지금 다 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네. 박지영이가 갑자기 추가 사회자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나도 프로야 잘할 수 있어요. 바로 들어가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옆에 있는 우리 기자님이 박진영이는 좀 능력도 떨어지고 성격도 안 좋은데 쟤는 시키지 말아주세요. 라고 성격의 얘기를 문제를 거론하면 정치 사상의 자유 위반되는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성격의 자유를 왜 이야기하세요 지금 여기서? 자기는 가만히 있어봐봐. 내가 설명해줄게. 내가 방어해줄게. 자기는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렇게 억울하다고 소리를 지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보세요.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진행의 결과 그걸 매일매일 보았고 매일매일 결과물이 나와 있고 그 결과물이나 과정에 나온 산출물들이
뭐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이분이 들어가서 같이 내용을 보면서 하는 거야 뭐가 문제야? 그러니까 아까 말한 재판장을 바꾼다 이 얘기는 그 사람이 빠지고 새로운 사람이 재판부가 들어가니까 변경됐을 때.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읽어야 되고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인 것이고 네.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지금 뭐가 옳으냐 그르냐의 판단은 헌재가 하는 것이에요. 네. 지금 정치권에서 지금까지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네. 그런 논리가 또 대두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예. 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헌재에서 8명 가지고도 할 탄핵한 수 사례도 있죠. 할 수 있어요. 있죠. 예. 어떻게 생각하면 이러한 감론을박을 의도한 걸 수도 맞아요.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대통령 측에서. 네. 사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헌재가 대통령이라든가 인사권의 문제에 대해서 결정되는 게 맞는가? 민주주의 원칙에서 이런 생각도 해보고 이게 헌재는 사실 법리적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이렇게 뭐 정치적 판단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한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네. 이거 판단해봐야 되는 거예요. 나라 망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보든 보수든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아까 저 영어의 몸이라는 고급진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봤을 때 깜빵 가 있는 상황에서 네. 깜빵 가 있는 사람이 대통령을 복귀한다. 이게 외국에서도 이해가 되겠어요? 나라 망하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은 법리적인 헌재가 아니라 민주주의 기관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선출된 기관에서.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예를 들면 미국 같은 데는 사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네. 부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는 기각이 됐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인용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계엄을 선포했어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어요. 한국 정치가 계속해서 더 강하게 또 누군가에 의해서 이것보다 더 세가지고선 정말 경천동지할 일이 생길지도 모르거든요. 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헌재가 누가 보더라도 논란이 없도록 그 사람들이 어떤 결론을 내리든 간에 논란이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네. 거예요. 그 논란이 좀 최소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주신 거고 다만 그렇다고 해서 재판관의 어떤 정치적 성향이나 그간에 했던 발언 같은 것들을 문제 삼는 건 이건 말도 안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당 얘기 좀 넘어가 볼까요? 네, 그 전에 지금 국회에서 국조특위 있잖아요. 네? 관련된 속보 딱 하나만 어.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이따 우리 아까 앞서 얘기했는데 그 왜 노상원이 상담하러 갔던 비다나 씨는 이제 오후에 좀 출석을 하는 것 같고요. 네. 오전에 이상민 전 장관이 출석을 했습니다. 네, 앞선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증인 선서를 거부했어요. 내가 집중적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선서와 증언 거부한다라고 했고 아니 수사기관에서는 진술하면서 왜 여기서는 이제 같은 얘기 못해요라고 물으니까 국회에서는 증인들이 자기가 겪은 제한적 상황과 한정된 기억에 의존해 일방적인 주장만을 하게 돼서 국민들이 혼란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입을 닫았다라고 출석만 합니다. 하고 네. 증언은 하지 않겠다. 네. 그러니까 네. 이제 공소장에 나오니까 진짜 너 소방청장 전화해가지고 단전 단수 지시했어. 원래 이 물을 작정해왔는데 오늘은 선서 거부하고 이제 계속 질문할 때마다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반복했다라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대통령을 만나러 갔습니다. 요거 넘어갈까요? 네. 어제였죠. 이제 투톱 당의 투톱 권성동 이제 권영세 투톱과 이제 오선의 나경원 의원이 대통령 면회를 갔어요. 접견을 친구 했는데 만나러 간다고 했었는데. 의리로 갔는데 네. 개인적으로 간다라고 하고 갔는데 나와서 전한 메시지는 이제 개인적이지는 않았죠. 대통령이 했던 어떤 뭐 옥중 정치에 해당할 만한 정치적인 발언을 고스란히 이제 기자들 앞에서 소개를 했는데 이제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요. 본인이 비상겸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나치도 선거에 의해서 정권을 잡았는데 민주당의 독재가 그런 형태가 되는 게 아닌지 걱정이 된다. 헌재도 좌파 카르텔이 심각하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 당이 잘 뭉쳐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당부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예. 그 권성동, 권영세, 그다음 나경원 이 세 사람에게 네, 당이 잘 뭉쳐서 네, 이 좌파 카르텔, 좌파 사법 카르텔 그리고 민주당의 이 독재를 좀 막아달라 예. 이런 부탁을 했다는 당이 거죠. 똘똘 뭉쳐달라. 기가 차서 말이 안 됩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 있을 때 갑자기 코수염이 날 수도 있어요. 코수염이요? 예, 갑자기 코수염이 날 수도 있고 책을 한 권 씁니다. 나의 반찬 투쟁이라고. 그래서 책을 씁니다. 그리고 히틀러의 그 다음에 그 지금 무슨 변호인단 모집한다면서요. 예.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예. 단복을 입혀요. 아. 까만색 단복 입혀가지고 그래가지고 나타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본인 이야기를 남한테 하세요. 본인이 히틀러 비슷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더 웃기는 거는 저는 국민의힘 지도부인데 네. 우리가 일본 비판할 때 늘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본 강요들이나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 바치고 참배를 해요. 그러면서 나는 총리 신분이 아니고 강요 신분이 아니고 개인 자격으로 신분이다. 갔다. 개인 자격으로 가는 걸 우리가 왜 방송에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그죠? 개인 나경원, 개인 권영세, 권성동이 윤석열 대통령 영어의 몸이신 윤석열 대통령 찾아가는 걸 우리가 왜 비판하려고 하겠습니까? 그 직위를 빼버리면 이 사람들 별 의미 없어요. 사실상 이렇게 가면 그리고 개인 자격이라고 보기가 매우 어렵긴 하죠. 개인 자격이 없죠. 그리고 나와가지고 또 지도부... 이야기를 합니다. 윤석열 네.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를 했다고. 대변인 노릇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이렇게 하는 거는 자신의 윤석열 대통령을 너무 존경하고 너무 사랑해서는 아닐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런 이유는.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네. 소중하다는 생각을 하겠죠.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이제 했다고 보신다는 저 거죠.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통령이랑 거리 두긴 하지만 선을 끊을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핵심 지지층들이 있고 그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그 관저 앞에 체포되기 전에 사람들이 모일 때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 지도부는 가지 않습니다라고 했다가 권성동 원내대표가 진짜 거의 지지층으로부터 테러를 당했대요. 가루가 되도록 네가 뭔데 지금 애들을 못 가게 하느냐, 너는 왜 안 가냐, 제정신이냐, 진짜 뭐 이제 뭐 그런 협박에 가까운 그런 강성 지지층의 압박을 굉장히 심하게 받았다. 라고 하고 있고 네. 이제 그런 목소리를 이제 완전히 선긋기를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차기 또 당권 생각도 하고 또 이런저런 대선 국면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 손을 놓고 갈 수 없기 때문에 네. 갖고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이런 역할도 하는 것이고 반대로 또 대통령도 이용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지금 메시지 전할 창구가 딱히 없다 보니 당을 통해서 이렇게. 근데 대통령의 지지율 혹은 뭐 인기가 높아지는 이유는 뭐예요? 사실 그 계엄 이후로 크게 달라지는 건 없잖아요. 계엄 때까지는 되게 낮았잖아요. 저는 높아진 그게 이유는 뭐예요? 대통령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오마이뉴스 기자가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자기가 다 물어봤대요. 알아보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난 윤석열을 좋아하지는 않아. 이런 대답이 되게 많이 돌아왔다는 거고. 아니 그럼 도대체 당신들은 이 탄핵 반대 집회에서 하고자 하는 게 정확히 뭐냐. 나는 단지 예를 들면 이런 대답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탄핵 찬성하는 애들이 2030 여성들이잖아요. 나는 그 반대 입장에서 사실은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말 이 탄핵 반대 집회가 윤석열을 지키자는 건지 현재 돌아가고 있는 이 민주당이나 혹은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분위기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는 건지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다. 이제 이런 그 분석이 하나가 나왔었고 이제 또 하나는 그런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민주당이 지금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혹은 그 전에부터 계속해서 국회의원 수가 되게 많으면서 이제 많은 것들을 민주당이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사실 이제 보이는 게 있고 또 보수적이거나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이 계속 그걸 가지고 프레임을 좀 만들어내고 있으니 현재 지금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다 따라가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겠다. 아무것도 지금 결론이 안 나는데 너무 몰아붙인다. 이런 느낌들을 지금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혹시 뭐 정호김 의원님께서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 혹은 분석해 보신 게 있어요? 대통령 개인이 이래서 내가 계엄을 한 것이다라고 정당화하는 근거에는 계엄하기 전에는 지지율이 엄청나게 낮았었잖아요. 근데 오히려 지금 감옥에 앉아 있는데 지지율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이다라고 제가 그냥 추론을 할 뿐이고요. 그런데 그거는 분명해. 과거에는 이렇게 강성 지지자들이 있다 그래서 당에서 그들의 의견을 참고는 하지만 그들에 의해서 따라가거나 끌려가진 않았어요. 딱 중심이 잡혀 있었거든요. 와서 별별 주장들을 다 하지만 그렇겠죠. 나름대로 중심을 잡고 했었는데 지금은 거기가 진공 상태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1호 당원이라고 하는 대통령 스스로가 본인이 대통령 후보였을 때는 분명히 중도였었어요. 후보 직전에는. 중도와 호남에서 가장 소구력이 높았던 인물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었습니다. 근데 본인 스스로가 무엇인지 계기가 돼가지고 뉴라이트라든지 강경구구 유튜버들하고 같이 손을 잡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 부인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요? 극우나 극자나 다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멀쩡한 소리를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오른쪽으로 가는
않은 데는 뭔가 그런 동인이 있었겠지만 그거 자체는 상당히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저는 이거 비극적이라고 생각해. 이렇지 않았었어요 원래. 국민의힘이? 안 그랬었어요. 윤석열이, 보수 정당이. 윤석열 보수 정당이 맞습니다. 이렇지 않았었는데 그리고 제가 특히 이상한 거는 예. 그 어저께 간 권영세, 권성동, 나경원 중에서 권영세예요. 예. 이분은 왜 이러지 싶을 정도의 몇 번 그 말씀하셨잖아요. 원래 예. 이런 건 아니었다. 왜냐하면 제가 나경원 의원은 좀 옆에서 제가 관찰한 바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어제도 자기가 대변인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예. 사실 그 보수 정당의 여성 정치인으로서 그 수도권 동작이 그렇게 간단한 지역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스펙을 쌓아놓고 왜 그걸 다 저렇게 말아먹고 앉았지라는 맞아,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권영세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그래도 생각이라는 걸 하는 정치인인데 보수죠. 그분은 진짜 보수죠. 그렇죠. 그리고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까지 비합리적이지 않았다니까. 옛날에 정말 합리적이었다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들어요. 알겠어요. 지금 그럼요. 우리가 이제 극우화되고 있다라고 비판받는 분들은 예. 실제는 중도도 아니었고 그냥 텅 빈 사람들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쁜 의미가 아니고 그러니까 없었던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생각이 없었던 사람인데 네. 정치적 기회주의자들인 거야. 예. 출세를 하려면 난 보수도 될 수 있고 진보도 될 수 있고 극우도 될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선택적으로 취향하는 거예요. 전 대표적으로 윤상현 의원이 그럴 것 같아요. 그분은 그냥 시류에 영합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독재자의 사이도 됐다가 재벌가의 사이도 됐다가 네. 지금 굉장히 합리적인 중도인 척 하다가 갑자기 또 이제 오른쪽으로 가다가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저는 중도라고 보지 않아요. 생각이 없었던 분이라고 생각해요. 생각이 없었던 분인데 검찰총장 하니까 권력욕이 생긴 거야. 권력욕에 의해 가지고 이념을 억지로 만들어서 집어넣는 거야. 본인의 평소 정치 철학이 있었던 게 아니, 아니고 그러니까 정치적 이기주의라니까요. 정치적 기회주의라니까요. 이익이 생기는 이념을 취향하는 거야. 예. 선택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저는 흘러갔다라고 보고 지금 사실은 이게 정치의 퇴조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념의 과잉이 아니라 이념이 없어지니까 댓글에 따라 가지고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원래 지도자가 대중을 끌고 가야 되는데 대중의 흐름에 지도자가 타고 가는 게 지금의 정치적인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런 네. 일이 재발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는 사실은 한국 정치가 제대로 된 진보와 제대로 된 보수 이념과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지만이 네. 오히려 이런 극단적으로 가지 않는다. 상업주의에 네. 휘둘리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박진영 들어요. 원장님 같은 그런 분이 필요할까요? 저요? 뭐 당연하죠. 왜 이렇게 웃으세요? 웃는데 또 왜? 나는 약간 좀 반대 의견이라. 저에 대해서 그 누군가를 굉장히 공격하는 습관을 갖고 있다 그러는데 제가 우려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이게 반면 교사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죠? 합리적인 분이니까 박 부원장님. 오늘 여기까지 하고 방송을 안 돼요? 박 부원장님. 여기까지 하시고 싶으세요? 네. 왜 진행까지 하세요? 하나 더 하려고 그랬는데. 아 그래요? 어머. 네. 아니 근데 끝난 거 공격도 그렇게 너무 엘레강스하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공격 당해서 하나만 몰라. 짧게 볼까요? 네. 일단 요거 하나만 짚고 넘어가면 그 이제 정광훈 씨 있잖아요. 정광훈 씨는 내란 선동 혐의 피의자로 입건이 결국은 됐습니다. 네. 그다음에 좀 플러스 하나 그 녹색 점퍼남 있잖아요. 서부지법 난동 사태 예, 당시에 이제 뭐 JTBC 기자다 이런 음모론이 제기가 됐던 인물이 있었는데 해당 인물 체포가 됐고요. 경찰에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다라는 소식을 짧게 전하고 야당 얘기도 안 할 수는 없어서 이거 하나만 짧게 할게요. 그 이제 엊그제였죠. 그 이제 김경수 전 지사가 이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이제 그 공청 과정에 이런 치욕을 겪은 이들한테 사과해라. 그 기존에 비해서는 수위가 조금 높은 메시지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지난 대선 패배의 책임론을 두고 이재명 대표를 사실 이거 저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부족했고 당의 전략이 부재했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야만 이기는 길이 보일 것이다. 왜 이재명이 충청에서 졌는지 통합과 연대에 얼마나 절실하게 적극적이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이재명 후보가 부족해서 졌다. 예. 라고 하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는 페이스북에 네. 자, 작은 차이의 싸움은 멈추자. 총구는 바깥을 향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진영 원장이 할 말이 예, 많아요. 조금 잘라져 있는데요. 예. 임종석 실장이 했던 이야기 중에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지 말고가 있거든요. 예. 이건 뭐냐면요. 저는 우리 임종석 실장님이 그렇게 자기 공간 만들면 안 된다고 봐요. 이 이야기는 친명들 보고 문재인 대통령 공격하라는 소리예요. 한편으로. 자, 대선이 문재인 대통령 때 문재인 정부가 잘못해서 졌느냐, 이재명이 잘못해서 졌느냐로 딱 편을 갈라버리는 거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문재인 대통령 편에 있으니까 내가 이재명을 공격하니까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해줘. 대선 패배는 문재인 대통령 탓이야. 라고 경고를 해주면은 친문 세력들이 나를 중심으로 결집할 거야. 라는 하나의 전략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네. 사실도 달라요. 충청권에서 이재명 대표가 14만 표 졌습니다. 늘 이기던 서울에서 민주당이 30만 표 졌습니다. 네. 민주당이 문재인 대표가 2012년도에 박근혜 후보한테 질 때도 민주당이 20만 표 이겼어요. 근데 지난 대선에서 30만 표 졌어요. 그럼 네. 평균적으로 50만 표를 진 겁니다. 근데 경기도에서는 이재명이 50만 표를 또 평균보다 더 얻어요. 네. 그 이건 뭐냐? 서울의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중요했거든.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책임도 있고 네. 선수는 이재명이었으니까 총체적인 책임은 이재명이 져야 되는 거고 네.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을 살짝 언급을 하면서 갈라치기를 해버려요. 본인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가지고 본인이 모셨던 대통령을 미끼 상품으로 썼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좀 불손했다. 혹시 이런 지금 비판들이 이렇게 임종석 전 실장 얘기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 같은 것이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절대적으로 오르지 않는다는 거에 대한 판단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지금 민주당이 어쨌든 대한민국이 한 절반 정도 되잖아요. 네. 조국혁신당까지 합치면. 근데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한 35% 정도예요. 그럼 15% 비어 있잖아요. 네. 그 공간을 내가 차지하겠다. 이 메시지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를 공격을 하고 있지만 김경수와 경쟁하겠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나는 김경수보다도 더 세게 이재명을 때려가지고 네. 친명들의 비난을 내가 한 몸에 받아가지고 내 지지층을 더 결집시키겠다는 전략적인 메시지가 아니, 그 질문에 그- 대한 답은 박스권 내지는 뭐 지금 현재 얘기되고 있는 그 뭐 올리지 않는다, 네, 이만큼 네. 한정됐다, 이거는 일시적인 거라고 봐요. 어. 좀 있으면 이제 정리가 됩니다. 정리되면 이제 다시 네, 다시 올라가고 올라간다? 굳건하게 됩니다. 네. 혹시 뭐 말씀하시다가 네, 끊긴 그냥 것 한 같은데. 센텐스, 한 문장. 네. 메신저 얘기를 하지 말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한 해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시라고. 해법은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도 저 사람은 대통령이 될 만한 자기 비전을 갖고 있다. 네. 그렇게 믿었어요. 물론 그건 이제 악마적 비전이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을 모두 다 수사하고 감옥에 넣을 수 있겠구나. 그런 나는 국가를 만들고 싶어라는 인식을 가졌어요. 이재명이 만드는 대한민국은 어떤 것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네. 민생 경제, 복지 정책 이런 거 열심히 하겠구나. 임종석이 주장하는 나는 대통령이 되면 뭘 할게. 김경수가 나는 대통령이 되면 뭘 할게. 난 모르겠어요. 저는 김동연 후보를 지지하지 않아요. 네. 경기도지사. 근데 그분이 대통령이 되면 뭘 할지는 그림은 보여요. 즉 내가 뭘 할게라는 것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남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비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타인의 정치적 행태와 인격적인 부분을 거론해가면서 하는 것은 저는 좋은 정치가 아니다라는 비판을 드리고 네. 싶어요. 비전으로 승부해라. 네. 이렇게 아니 비난도 하는데 비전부터 있고 난 다음에 또 메신저 얘기를 하셨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잠시 후에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위급한 경제 관련된 이야기, 경제설전 이야기 하고 나서 김철근 사무총장 개혁신당이죠. 네. 어제 허은하 대표가 나와서 본인에 대한 공격에 여러 이야기들 좀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인 김철근 사무총장이 본인도 할 얘기가 있다. 그래서 이제 네. 잠시 후에 출연하거든요. 그것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세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